공사 현장에 추락한 70대 노동자가 수술할 의사를 찾다가 사망하는 등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하면서 여당 내에서도 복지부 장차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어제와 오늘 이틀 사이 3차례에 걸쳐 쓰레기 풍선을 날리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맞대응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몰상식하고 저급하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물론 당사자도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는데 야당은 이 의혹을 포함해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진술을 거부한 채 2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올여름 더위가 수치로도 역대 최악의 기록을 세운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늦더위가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진다는 예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정부가 응급실의 진료 차질을 막기 위해서 대형 병원과 공무원을 1대1로 매칭하는 이른바 책임 전담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형 병원에서는 파견 군의관들에게 복귀를 통보하는 등 현장과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응급실 진료에 어려움이 커진다는 지적에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실에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특이사항 발생에 대비하겠다는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응급 환자 발생이 많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긴밀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기본 입장은 객관적인 지표를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실제 상황을 과장하거나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정부 말대로 응급실 문을 열어놨다고는 해도 특정 과목별로 배후 진료가 어려워 의료 체계 붕괴가 우려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응급실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필수 의료과 위주로 배후를 담당해주는 교수님들과 전문의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수과 위주로 환자를 못 보게 되고 그럼 응급실에서는 진료를 또 못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올해 전국 응급의료기관이 국립중앙의료원 종합상황판에 띄운 진료 제한 안내 메시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료 제한 메시지란 응급실 처치 이후 후속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질이나 기능을 가지고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포진되어 있느냐가 문제인데 또 여전히 양적인 문제로만 생각하시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정부는 군의관 250명 파견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효과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대 목동병원의 경우 파견 군의관 3명이 응급실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복귀를 통보했고 강화대병원에선 파견 첫날 5명 가운데 1명만 출근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복지부와 국방부, 병원 등 3자가 논의해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응급의료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70대 노동자가 수술할 의사를 찾다가 4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축산시설 공사 현장. 이 건물 2층에서 70대 용접기사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된 건 지난 2일 오전 8시 11분입니다. 구급대원이 A씨의 상태를 확인해보니 의식은 있지만 다리와 갈비뼈 등 곳곳에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 하지만 근처에는 A씨를 받아주겠다는 응급실이 없어 50km 떨어진 고신대 병원까지 가야 했습니다. 119에 신고한 지 1시간이 지나 병원에 도착한 A씨. 하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고신대병원은 가슴뼈 골절로 폐가 손상될 우려가 있어 긴급 수술이 필요했지만 의료진이 부족해 수술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측이 수술 가능한 다른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받아주겠다는 병원이 없었고 결국 A씨는 사고 4시간여 만인 낮 12시 반쯤 숨졌습니다. 사인은 다발성 골절로 확인됐습니다. 다발성 골절이라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떨어지시고 의식이 있으셨는데 의식도 있으셨는데 어쨌든 빨리 119 불러서 가긴 했는데 전공의 공백 사태가 없었다면 환자를 살릴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 수도권보다 의료 여건이 부족하다 보니 의정 갈등에 따른 환자 피해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 지역에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 2곳이나 지역응급의료센터 7곳 모두 지금 현재 응급의료를 볼 수 있는 전문 의료진이 부족해서 지금 진료를 못 보는 과목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평일 아침에 사고를 당한 환자가 의사를 찾다가 숨진 상황. 추석 연휴 기간에는 대처가 더 힘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대학교 내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여대생이 100m 거리 응급실에서 이송을 거부당해 다른 병원에 옮겨졌지만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단과대학 앞 벤치에서 여대생 20살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응급조치하며 불과 100m 떨어진 조선대 병원 응급실에 연락했지만 이송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인근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호흡은 돌아왔지만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 대란 우려가 갈수록 깊어지자 여당 내에서도 주무부처인 복지부 장차관의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지금까지 문제를 키운 건 윤석열 정부라며 비상협의체 구성에 협조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대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민의힘 내에서도 보건복지부 장차관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보고로 대통령 입에서 응급실이 원활하게 가동된다는 말이 나오게 해 정부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고열이나 복통, 출혈 정도는 응급실에 가지 말라거나 의사 증언은 정부 정책이니 의사들과 합의할 이유가 없다는 등 반복된 실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입장을 바꾸고 말실수를 연발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세우다 상황을 악화시켜온 게 사실입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중진 의원의 입에선 부처 수장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망정 순간순간 잘못된 발언으로 갈등을 더 키웠다며 새 판을 짜단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새 판을 짜주어서 새로운 협상판으로 우리가 이 갈등 조정하고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 차원의 의료개혁 특위를 보강해 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며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응급실 방문을 고리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보여주기식 쇼만 해선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며 비상협의체 구성에나 협조하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의 언행을 생각하면 응급실 방문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건 당연합니다. 야당이 제안하고 있는 비상협의체는 왜 계속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료특위 위원장인 인효환 의원의 수술 부탁 정황이 담긴 문자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빽이 있는 권력층은 의료 붕괴와 상관없다는 거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는데 인 의원은 이미 수술 일정이 잡힌 상황이었고 의사한테 잘 부탁한다는 말 한마디 해달란 요청을 들어준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날로 확산하는 의료 공백 사태 우려에 집권 여당에서도 돌파구를 찾는 모습인데 자칫 정부 기조와 엇박자를 낼 경우 당정 갈등 양상은 더 격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과 당사자인 전 국회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5선 중진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은 공천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지역구를 옮겨 경남 김해갑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이 같은 결정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로 불거졌습니다.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면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는 현역 의원 증언이 나왔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천은 당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고 결과적으로 컷오프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는 겁니다. 김 전 의원도 YTN과 통화해서 당시 공천과 관련해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고
당시 당 공천관리위원들도 김 전 의원이 어차피 컷오프 대상자였다며 일고에 가치도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기매로 재배치해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주셨고 제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사정들을 검토하다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선거 농단이 드러난 것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로 해당 의혹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해 사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문이 무성하던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심의 결과는 내일 바로 나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립니다. 심의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여자인 최 목사나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참석 요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면 진술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직접 담당 수사관 기획정책과 담당자와 통화도 했지만 다 무시되고 배제된 상태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신속 수사 지시로 속도를 내기 시작한 수사는 지난 7월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대면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출장 조사, 총장 패싱 등 논란을 거쳐 수사팀은 지난달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고 이 총장은 보고 이튿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면서도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 소집했습니다.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각에서는 수심의 소집을 놓고 무혐의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만약 수사팀 의견대로 불기소를 권고하면 과주기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기소 의견이 나온다면 검찰이 짊어질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김 여사가 연루된 6개 혐의가 안건에 올랐습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등 금품의 대가성이 있는지, 최재형 목사가 요청한 사항들이 청탁이고 대통령의 직무에 속하는지, 다시 말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한 당일 기소 여부에 대해 수사팀에 권고할 의견을 의결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검찰이 오늘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소환 조사한 가운데 소환 시점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엔 김 씨가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에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는 2시간 만에 끝났는데 김 씨 측은 진술을 전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수사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서 저희들은 그냥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 검찰의 막장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현 정권 집권 이후 추석 때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혜경 씨 측이 출석 일자를 직접 선택했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우선 지난 7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청했지만 50일이 지나도록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 지연이 우려돼 서면 조사로 대체하겠다고 통보하자 김 씨 측이 직접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이 의도적으로 추석 직전 야당 대표 배우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려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김 씨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 일정 때문에 오는 19일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검찰 동의하에 최종 출석 날짜를 정했다고 재반박하며 조사 날짜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티켓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음 주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를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방검찰청은 오는 9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신 씨를 출석하게 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피의자, 피고발인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고 9일 열리는 증인 신문에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1945년 광복 직후 제일 한국인들을 태우고 돌아오다 의문의 침몰 사고를 당한 우키시마호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처음으로 일본으로부터 승선자 명부 일부를 넘겨받았습니다. 보도에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난 1945년 해방 후 첫 귀국선인 일본군함 우키시마호가 바다 한가운데서 의문의 침몰 사고를 당하면서 수많은 한국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부인해오던 일본은 올해 들어 돌연 70여 개 명부의 존재를 인정했었는데 이 가운데 일부를 우리 정부에 제공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이 내부 조사를 마친 자료 19건을 우선 제공하기로 했고 남은 자료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넘겨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키시마호는 해방 직후 강제징용자를 비롯해 제일한국인 수천 명을 태우고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출항 이틀 차 교토지역으로 항로를 튼 뒤 선체 밑부분에서 의문의 폭발이 일어나 그대로 침몰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해적 일회를 건드려난 사고라고 발표했지만 여러 석연찮은 정황에 일본이 고의로 배를 폭파했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생존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일본이 그 배를 폭파시켰다는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타고 그 사람들 떠나자마자 배가 폭파되더라는 거예요. 일본이 그동안 승선자 명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탓에 정확한 희생자 수도 불명확한 상태였습니다. 일본은 승선자 3,700여 명 가운데 524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지만 유족들은 승선자 7,000여 명 가운데 3,000명이 숨졌다고 주장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희생자 유족들은 가족이 배에 탑승했다는 입증 자료를 구하지 못해 위로금 지급이나 피해 인정에서 번번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확보한 근거 자료를 피해자 구제와 사건 진상 파악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파악된 승선자 수 등 구체적인 자료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실제 진상 규명 등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취소된 세금을 돌려달라며 우리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1,680억 원이 걸린 론스타의 세금 반환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법인세 1,530억 원을,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 원을 각각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단이 유지된 건데 여기에 지연이자까지 더해지면 지급 액수는 대폭 늘어납니다. 지난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였다가 2010년 다시 팔면서 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남겼습니다. 과세당국은 론스타와 상위 투자자들에게 8천억 원이 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고 론스타 등은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대법원은 론스타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외국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론스타는 취소된 세금 가운데 1,600억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또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는 과세 처분이 취소됐더라도 원천 징수된 세금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지만 지난해 1심은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에 1,682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원천 징수로 충당했던 법인세가 취소돼 없던 일이 됐고 이에 따라 론스타 측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돌려받을 권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2심에서도 정부와 서울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양측이 불복해 대법원에서도 법리 다툼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올여름 역대 최악의 더위 기록을 세운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장맛비 집중률도 역대 최고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무더위를 넘어 푹푹 찌는 한증막과 가마솥 같은 폭염이 전국을 강타했던 올여름. 최악 더위는 체감뿐만 아니라 기상청의 공식적인 수치로도 증명됐습니다. 올여름 전국 평균 기온은 25.6도로 전국 기상관측망이 구축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에 전국 열대야일수도 20.2일로 평년의 3배에 달하며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급기야 서울은 열대야가 한 달 넘게 39일이나 나타난 가운데 34일 연속으로 이어지며 최장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바닷물 온도도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는데 23.9도로 10년 평균보다 1.1도 높았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북서쪽으로 확장해 한반도에 덥고 습한 남서풍이 자주 분 데다 중후반에는 대기 상층에도 따뜻한 티베트 고기압이 뒤덮으며 강도 높은 폭염과 열대야가 길게 이어진 겁니다. 더위뿐만 아니라 장맛비도 역대급이었습니다. 여름철 전국 평균 강수량은 예년보다 적었지만 이 중 80%에 달하는 비가 장마철에 집중됐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으로 평년보다 30%나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며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9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올해 장마철은 남쪽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수분한 공기가 올라오고 북쪽에서는 상층의 찬 공기가 남하하여 정체 전선상에서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충돌해 좁은 지역에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기록적인 여름은 지나갔지만 여전히 해수면 온도가 높은 가운데 9월 중순까지는 늦더위와 태풍으로 인한 극한호우의 위험이 남아있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응급실을 중증 환자 위주로 개편한다는 정부 방침이 나온 가운데 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경증과 중증 환자의 기준에 대해서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증이라는 거는 거의 의식이 불명이거나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뭘 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대다수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뭐 보통 이제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이런 것들이 경증에 해당되는 거고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 이런 것도 사실 경증에 해당되는 거고요. 입장을 바꾸고 말 실수를 연발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세우다 상황을 악화시켜온 게 사실입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제는 새 판을 짜주어서 새로운 협상판으로 우리가 이 갈등 조정하고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이 박민수 차관 발언. 어제 라디오 인터뷰 이후에 이제 뭐 정치권이 굉장히 요란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 불명이거나 마비된 극단의 상황이 아니면 응급실을 찾지 말아달라. 이런 뜻으로도 들을 수가 있겠는데요. 예, 박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제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사실 지금 이제 응급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의사들도 굉장히 지금 적고 또 사실 서울 지역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은 정말로 생명이 정말 위독한 상황이 아니라면 1차 병원을 좀 이용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이제 그럼 당연히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중증과 경증을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니까는 이제 박민수 차관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의식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정도 되면 중증인 거고 뭐 피나거나 머리 열나거나 배 아프거나 이런 거는 경증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동안의 이 상식이라는 게
열로 시작해가지고 생명이 위독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의식이 있는 상태지만 낙상일 같은 경우는 의식은 있는 상태지만 2살 여아도 그런 증상이었죠. 그렇죠. 이걸 사회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박민수 차관의 이야기가 의식 불명, 뭐 마비 이 정도 돼야지 중증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사실은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 의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골든타임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각자가 알아서 중증과 경증을 분리해가지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의사지 괜히 병원 가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박민수 차관의 발언은 뭐 이상하게 뭐 국민들을 갖다가 알아서 각자 도생하라는 얘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장 교수님. 상당히 지금 뭐 의료진 문제로 지금 응급 환자들이 지금 상당히 뺑뺑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박민수 이 차관이 경증과 중증을 국민들한테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그 자체가 저는 참 뭐라면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인 의료개혁은 지금 계속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응급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전공에 다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물론 그것이 경증 중증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화 상태를 일단 좀 벗어나기 위해서 선의적으로 이런 설명을 저는 했다고 보고 이걸 뭐 해가지고 뭐 죽기 직전인 사람만 응급실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일 낮 새서 뭐 일과 시간에 일반 병원에 가고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장 교수님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전에 이제 들으셨습니다만은 그 김종혁 최고위원 그리고 나경원 의원 모두 이제 이 박 차관 경질을 요구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전쟁 중에는 저는 이게 아직 의료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제 시작인데 전쟁 중에는 장수는 바꾸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인사권자도 지금 의료 개혁이 한참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장수를 바꾸면 의료개혁 자체를 저는 궤도수정한다는 그런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인사권자도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정황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다각도의 어떤 대응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정부로서는 해야 되는 것이 컨트롤 타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당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여름을 먹고 살고 지지를 먹고 살고 그리고 지금 보궐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잘못되면 뭐 대통령의 어떤 그 권력 누수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당한테 치명적인 그런 해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를 바꾸기보다도 이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창안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의 목소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제 박 차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고, 이게 새 판을 짜서 새로운 협상을 해야 된다. 새로운 갈등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나경원 의원은. 그렇죠. 지금 이제 2월 달에 입시 이제 결정 이후에 지금까지 사실상 대화가 단절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응급실의 이 상황이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삼간이 다 타버린 상황이에요.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수도권 뭐 지방에서는 과거에 뺑뺑이 사례가 있긴 했지만 사실 수도권에서는 야간이라든지 주말에 아픈 경우에 응급실을 통해서 하는 의료 시스템가 안착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의료 개혁한다고 지금 입시 2,000명 늘린다고 이렇게 된 상황이 몇 달 만에 지금 야간이라든지 주말에 응급실을 못 가는 사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이 불안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뭔가 이거 좀 빨리 이제 국민들의 이 불안을 해소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국민들이 응급실 대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국면을 좀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들이 많았는데 이런 상태에서 박민수 차관의 이 발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야간이나 주말에 편하게 찾던 응급실을
죽기 전까지 오지 말라는 얘기처럼 들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불난데다가 기름 끼얹는 듯한 발언을 한 거죠. 자, 이럴 바에는 지금 분명히 대통령의 인식도 좀 문제가 있고 여기에 핵심적인 게 지금 보건복지부 차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갖다 교체를 해서 뭔가 좀 그 의료계하고 대화의 창구를 새로 만드는 게 어떠냐? 그 판을 새로 짜서 좀 점진적인 의대 정원됐지. 어쨌든 지금의 이런 그 응급실 대란 사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뭔가의 대책을 찾아야지. 지난번 그 당 연찬회 할 때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나와가지고 6개월만 버티면 이깁니다. 그럼 6개월 동안에 죽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책임질 겁니까?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이 응급실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직접 그 수도권의 한 응급의료센터를 가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사실은 총선 뭐 2월 달 그 이후에 뭐 병원을 응급실을 9번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총선 이후에는 한 번도 안 찾았다가 이번에 찾은 거예요. 아, 총선 이후에요? 네.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한 거는 응급실에 대란이 발생하기 시작을 한 거는 총선 때를 기점으로 해서 대란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뭐 의사들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의대생들 다 빠져나가고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니까 교수들, 의대 교수들의 과로가 심해지고 그러다가 의대 교수들마저 떠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사실상 방치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커지니까 부랴부랴 대통령이 찾아갔는데 지금 찾아가가지고 환자들이나 또는 가족들이나 의료진들의 고충을 좀 듣는 자리를 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거의 뭐 의료개혁의 필요성만 역설하고 오셨거든요. 자, 그러면은 과연 지금의 응급실 대란을 대통령이 가서 해결할 의지가 있냐.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돈 더 줄 테니까 의사들도 일해라. 그다음에 경증 환자는 병원 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책밖에 안 나오고 있는. 그리고 의사들은 여전히 정부에 대해서 불신해 그런 눈만 보이고 있고 죽어간다는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자, 이러면은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추석 연휴를 보내겠습니까? 이 현장 방문해서 대통령이 그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필수 의료를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대 중원 관련해서는 뭐 이후에 나온 얘기는 없는데 이 기조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의료계획의 핵심이 필수 의료 그리고 비필수 의료 이거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의사들이 비필수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 피부과, 치과 뭐 이런 그런 곳으로 성형외과 이런 곳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필수 의료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필수 의료가 2035년에 15,000명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늘리는 것이 의료계획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증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런 상황에서 필수 의료를 늘리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지금 빠져나가니까 필수 의료가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정부는 국정의 최고 컨트롤 타워고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빠져나간 필수를 무엇이든지 채워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료개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선도 있고 이런 뭐 저항이라면 저항일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빠져나간 것도 저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가 전체를 봐서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것이 정상적으로 장기적으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스터 플랜을 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딱 중단한다. 그러면 대통령 바로 저는 레임도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혁은 추진하되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필수 의료를 먼저 살려야 된다. 필수 의료를 먼저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것도 있고 재정 투여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현실적으로 대통령은 여기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의사 출신이죠. 이뇨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주고받은 문자가 지금 논란인데요. 그 누군가로부터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이다. 라는 메시지를 받고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 라고 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감사라고. 요게 지금 상당히 논란인데 요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그 얼핏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없는 자리 이렇게 소위 빽 써가지고 밀고 들어가서 소위 아는 의사에게
그 소위 말하면 새치기 진료 받은 거 아니냐, 수술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심이 나올 텐데, 근데 인요한 의원이 이제 해명을 했어요. 본인이 없는 자리를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이제 집도의가 정해져서 수술 받으실 분인데 아는 사람 부탁받고 그분 이렇게 나 아시는 분이니까 좀 잘 챙겨주세요라고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응급 위급 수술이었고 죽을 뻔했다. 근데 잘 된 것 같다. 뭐 이런 문자를 받은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김영란법 위반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인요한 의원이 본인의 어떤 그 개입이 아니라 그냥 그 소위 말하면 선의의 의사 전달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 이제 김영란법 그 위반 소지가 있다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당연히 주장을 하고 또 공격을 뭐 모든 걸 다 공격을 하니까 극단적으로 대학병원이나 국공립병원에 이제 외래 진료를 껴넣거나 입원을 껴넣거나 그리고 수술 날짜를 앞당기거나 만약에 1년 전에 잡힌 걸 6개월 앞으로 당기거나 한 달 전으로 당기던가 이런 것이 그리고 없는 수술 날짜를 갑자기 껴넣거나 이런 것이 이제 김영란법에 보면은 이제 김영란법 위반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선처라든가 편의 제공 부탁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인요한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잘 뭐 그렇게 친한 목사님은 아닌데 그 정치를 하다 보면 뭐 여러분이 뭐 명함을 다 주니까 그 의사 믿을만 하냐 오늘 수술을 잘 부탁한다. 그래서 아는 뭐 세브란스 병원 의사였기 때문에 아는 의사한테 그 이왕이면 내가 아는 분이 좀 전화 왔으니까 수술을 잘 부탁한다 이런 선처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은 아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었네요.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 내용만 봐도 조금 늦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 뭐 그런 얘기를 봐서 일단은 수술은 잘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자, 다음 이슈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당시에 국민의힘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한 언론을 통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허위 보도라는 입장인데요.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총선 당시 여당 공천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해당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김해로 재배치해 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주셨고 제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사정들을 검토하다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보도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하자면 지난 총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 지금 5선이죠. 5선 의원인데 원래 지역구는 경남 창원이고 근데 지난 22대 총선에서 그 지역구를 김해로 옮겨서 공천을 신청했는데 이 과정에 김건희 여사의 권유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죠? 맞습니다. 오늘 토마토 뉴스의 이 보도가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인데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뭐 소위 공천 개입 이 얘기는 뭐 총선 당시에도 소문은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문만 가지고는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뭐 그동안에 여의도나 방송가에서 그런 소문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오늘 이게 구체적으로 뉴스로 나온 거예요. 근데 토마토 뉴스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권유를 받고 김해로 옮겼는데 결국 김해에서 컷오프 된 겁니다.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갖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텔레그램 메시지라는 것은 김영선 전 의원하고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김건희 여사하고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이거를 갖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나 이거 억울하다. 기자회견 하겠다. 이렇게까지 권유를 받았는데. 그렇죠. 이 얘기가 이제 논란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복수해 2명의 현역 의원 그리고 여권 보좌관 출신 뭐 이런 분들한테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캡처해 놓은 것을 지금 이미 돌아다니고 있고 그거를 기자가 확인하고 이 보도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있는 얘기하고 없는 얘기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예. 정말로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사상 초유의 이제까지 뭐 명품백, 뭐 도이치모터스 이런 사건하고는 이게 궤를 달리하는 차원이 다른 예. 새로운 논란이 펼쳐지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늘 YTN 출연해서 이제 한 말을 조금 전에 이제 보셨습니다만은 장동혁 최고위원이 그 총선 당시에는 국민의힘 사무총장이었죠.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해서 지역구를 김해로 옮기겠다.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수용하기 어렵다고 이제 말했다. 이제 그 내용이었단 말이죠. 예, 어떻게 되셨습니까? 공천은 그 사적인 대화는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누구든지 공천과 관련해서 친한 관계면 아무리 뭐 대통령 부인이나 대통령일지라도 사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이 당의 공천 시스템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여론조사 그리고 적격 부적격 그리고 심사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후보 정리를 하고 예. 그리고 공간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고 이 발표를 나중에 비대위, 그때 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죠. 예. 비대위에서 최종 결정이 되면 공천자로 결정이 돼서 나중에 공천장을 수여받고 그렇게 해서 선거에 출마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장동혁 그때 당시 사무총장이 예. 사실 사무총장이면 물론 뭐 여러 가지 인재영입위원장도 있고 공관위원회가 10명인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위치가 저는 사무총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 사무총장이 모든 걸 저는 여러 가지 부대적인 것을 컨트롤한다고 봅니다. 근데 사무총장이 이것을 몰랐다는 것은 예.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저는 없다. 공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예. 만약에 뭐 우리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가 사적으로 과거에 뭐 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적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대화할 사적으로 수 있다. 대화를 예. 한 것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것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것이 실질적인 공적인 공천 이 과정에 네. 공적인 개입은 아니다. 그렇게 예. 저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토마토 뉴스인가 이런 데서 뭐 만약에 예.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러면 오픈을 해봐라. 저는 알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지금 봤을 때 당 공관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동혁 당시 사무총장이 그런 것이 없었다 하면은 예. 그걸로 저는 끝낼 일이라고 봅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공천이 되지 않았고 박 교수님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뉴스토마토 보도에서도 그러니까 A 의원, B 의원, 현역 의원 이게 여당 의원인지 야당 의원인지도 이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인용해서 썼는데 그 A 의원, B 의원 익명 의원들도 공식 입장이 없고 지금까지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도 부인을 한 상황이어서 이 과연 기사 내용 자체가 신빙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제 용산 대통령실의 반응이 네. 사실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네. 없다라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기사가 허위 사실이라면 용산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요. 네. 명백한 가짜 뉴스다. 이거 법적 처리하겠다. 예.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에요. 예. 근데 이 얘기가 용산에서 안 나오고 결과적으로 공천 안 되지 않았냐. 이렇게 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예. 얘기는 지금 사실은 이 대화 캡처본이라고 하는 게 당사자들만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기자가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가 핸드폰을 확인한 게 아니에요. A 의원, B 의원, 그다음에 뭐 보좌관 출신 뭐 C, D 이런 분들한테 확인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얘기는 당사자들의 그 대화 캡처본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미 유출돼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결국은 이제 시간 문제 아니냐. 이것이 정말로 있고 기자가 보고 썼다면은 예. 이건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예. 그런 상황을 우려해서 용산에서도 이거 가짜 뉴스다 고발하겠다 이게 아니라 예. 결국은 공천 못 받지 않았느냐의 포인트를 두고 지금 해명한 거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통령실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것이 나왔다고 무조건 고발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점잖지 못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고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공식 부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물론 본인 정치인들이 공천에 탈락하는 것은 큰 상처고 억울함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 본인과 친한 몇몇 분들과는 뭐
사실이 아닌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본인이 뭐 텔레그램 소위 말해서 지금 텔레그램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텔레그램 캡처본이 나온다고 하는데 본인이 그것을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을 한 입장에서 그럼 이것을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사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 그것도 알겠습니다.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보도가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거죠. 오늘 아침에 나왔고 오늘 여야 공방이 시작됐고 대통령실까지 이제 입장을 냈고. 근데 이제 그 기사에 나왔던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A, B 의원이 특히 A 의원이 면책 특권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도 고려한다라고 그 기사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 부분도 이제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요. 김 여사 관련해서는 내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일단 수사팀에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냈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 검찰 수사 심의위가 한 번 더 검토하는 그 심의가 내일 열리는데 이건 어떻게 그 전망을 하시나요? 먼저 박 교수님. 대부분이 수심위가 결국은 명분 쌓기용 아니냐. 무혐의로 내리기 전에 명분을 쌓기 위해서 수심위를 개최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심위에서 정말로 이거는 기소 쪽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말 그대로 이거는 검찰이 또 한 번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걸 강제성이 없잖아요. 수심위에서 나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중앙지검이나 수사팀에서 뭐 그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 기소 쪽으로 수사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소위 무혐의로 가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수심위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많다고. 무혐의가 뭐 뒤집히지 않을 것이다. 아니 무조건 뭐 그것을 요식행위라고 하면 저는 이 공적인 기관 뭐 여러 가지 외부 전문가들 중에서 300명 중에서 무작위로 15명을 뽑아서 법률 전문가들입니다. 이분들이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들어와서 심의위회를 하는데 이것이 요식행위로 그냥 끝난다. 그냥 뭐 불기소. 일단 그렇게 선제적으로 평가를 하면 우리 뭐 소위 말해서 지금 수사심의위를 저는 폄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심각하게 이거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권고적 효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검찰의 불기소, 무혐의 여기에 만약에 반대적인 기소 의견이 낸다면 기존 수사팀을 불심한 어떤 검찰 내 갈등의 뇌관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6가지 지금 사안에 대해서 하겠다는 건 아닙니까? 6개 혐의에 대해서. 그래서 어차피 야당은 이거에 대해서도 요식행위다. 그리고 이거 믿지 못한다. 그래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뭐 답정 너라고 답은 뻔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심의회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의구심은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수사팀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지만 이게 이제 기소 의견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공수처 수사에도 이제 영향이 있을 건 같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아까 대구 짧게 한 말씀 최병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경찰 수사심의위로 넘어갔었잖아요. 근데 경찰 수사심의위에서 그걸 그냥 통과시켰어요. 통과시킬 때 소위 경찰심의위원회에다가 한 장짜리 종이 주고 설명하고 판단하세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와 충분한 검토와 이런 거 없이 사실상 통과 의뢰로 경찰심의위원회가 진행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다른 자료를 주지 않아도 수심위들이 잘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내일 결론이 나오니까요. 내일 함께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추석 선물 수령을 거부했다는 글과 사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할까요? 이게 이제 그 추석 선물 수령 거부 인증 릴레이처럼 지금 이제 번지고 있는데 먼저 혁신당의 김준영 의원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보기 싫어서 바로 반송하고 고생하시는 기사님께는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렸다고 했고 또 이제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도
받기 싫은데 왜 자꾸 보내냐 스토커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과 함께 SNS에 이제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은 이제 명절에 웬만하면 또 예를 들어 뭐 지난번에도 그 대통령 난 축하난 이거를 뭐 돌려보낸 그 릴레이가 한번 펼쳐진 적도 있었는데 이게 좀 민주당까지 지금 확산된 거예요. 지난번에는 민주당에서는 이런 사례가 적었거든요. 왜 이렇게 됐냐? 결국은 지난번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저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뭐 달나라 대통령이냐 이런 이제 야당의 반응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총선 민의를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응급실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응급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열 받은 거죠. 사실 말하면 이거에 대한 항의 표시를 갖다가 법 통과시키면 거부해 버리니까 그러면은 나는 추석 선물이라도 반려하면서 항의 표시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지금 극단적인 어떤 대립의 하나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 추석 선물이 어떤 거였냐면은요. 한번 지금 이제 화면 나오는데 이게 전통주 2병이 있고요. 고추장도 있고 잼도 2병이 있고 화장품 세트도 있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네요. 네, 장 교수님. 저 구성을 보면은 선물을 통해서 혹시 받으셨나요? 저는 뭐 못 받았습니다. 저 선물을 보면은 통합과 화합의 모양과 제스처를 의미를 담은 아주 정성껏 마련한 선물인데 특정 정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지지층만을 보는 정치, 속 좁은 정치, 적과도 대화하지 않습니까? 대화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고 과거에 우리 뭐 정치와 유머와 이트 우리 사회에서 우리 정치에서 유머와 이트가 사라진 지 오래됐고 어떤 상생의 정치가 아니고 상살의 정치 상대방을 죽이려고만 하는 그런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상대 국민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통합에 우리 명절의 어떤 선물 전통적으로 하는 것이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북한에서 온 송이버섯 그때 당시에 보수정당한테 다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거부한다는 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속 좁게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새로운 미래 전병헌 대표가 밴댕이 소갈딱지로 전락한 현실 정치가 너무 씁쓸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뭐 더 이상 붙일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아이들 교육하는데도 상당히 안 좋고 서로 어떤 고생했다. 명절은 정말 명절답게 그렇게 포용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화해하고 통합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첫 경기에서 약체 팔레스타인과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지만 골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민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경기 소식 전해주시죠. 네, 홍명보가 피파 랭킹 96위 팔레스타인의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전반전 상대 세트피스로 위험한 실점 위기를 막기도 했던 대표팀은 후반 막판 2대1 패스에 이은 이강인의 오른발 슈팅이 골키퍼에 막힌 것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후반 43분에는 이강인의 감각적인 패스를 받은 황인범의 왼발 슈팅도 옆 골대 옆 그물을 흔들었습니다.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간 오세훈이 머리로 위협적인 장면을 몇 차례 만들었지만 번번이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세트피스도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후반 28분 이강인의 멋진 프리킥이 골키퍼 손끝에 걸렸습니다. 주장 손흥민도 2% 부족했습니다. 완벽한 찬스에서 두 번째 볼 터치가 길게 되면서 골키퍼에게 막힌 장면.
골키퍼까지 제치고 때린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온 장면이 손흥민답지 않은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후반 8분의 추가 시간 동안에도 대표팀은 팔레스타인을 몰아붙였지만 결국 골문을 열지 못하고 홈에서 승점 1점을 챙기는 데 그쳤습니다. 험난한 3차 예선의 시작을 알린 대표팀은 오는 화요일 중동의 복병 오만과 원정에서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네, 북한이 이틀에 걸쳐서 대남 쓰레기 풍선 수백 개를 날려보내고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정부는 몰상식하고 저급하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보도블록 옆으로 접근이 통제돼 있고 그 안에 쓰레기가 흩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에 실려온 잔해물이 국회의사당 주변에 떨어진 겁니다. 북한은 밤사이 풍선 400여 개를 부양한 데 이어 날이 밝자 다시 날려보냈습니다. 이 가운데 100여 개가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 등에 떨어졌습니다. 풍선 안엔 종이와 플라스틱 등 쓰레기가 담겼을 뿐 이번에도 위해 물질은 없었습니다. 북한의 별도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일단 우리 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어떻게 하겠다, 어떤 평가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좀 적절치 않은 걸로 판단됩니다. 이틀 연속 북한의 대남 풍선이 날아들면서 풍선 도발이 누적되는데 가장 최근은 지난달 10일이었습니다. 한동안 북한의 풍선 도발이 잠잠해 우리 측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북한 주민과 북한군의 잇따른 귀순이 영향을 준 거란 분석도 나왔지만 25일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선 겁니다. 양측의 어떤 회색지대 도발 내지는 이 심리전 방송, 이게 이제 방송 내지는 오물풍선으로 이게 이제 튀포테 주고받기식으로 좀 가고 있거든. 우려가 되는 건 이렇게 주고받기를 하다 보면 이게 무력 충돌에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수해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몰상식하고 저급한 행위를 반복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 민간단체의 전단을 풍선 도발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민간의 정보 전달을 위한 자발적 행위는 결코 도발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이번 주 들어 24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지만 상승폭은 3주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인 영향 등으로 보이는데 최두희 기자가 부동산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가장 가팔랐던 성동구 일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최근 들어 매수세 감소가 확연합니다.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문의가 좀 줄어들긴 했죠. 전세 대출도 규제한다고 하니까 한 8월 말부터 이제 좀 줄어든 것 같긴 해요.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강남구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문의 자체가 없어요. 문의 자체가 없으니까 손님이 끊겼다고 봐야죠. 7월 기준 8천 건을 훌쩍 넘어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의 경우 8월 들어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24주 연속 올랐지만 상승폭은 3주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대출 여건에 대한 관망세에다 단기적으로 급등한 단지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매물 소진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이어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까지 이어지면서 과열됐던 시장이 다소 진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같은 정부 대책이 단기적으로 꿈틀대는 집값을 누를 수는 있겠지만 일부 영향력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금리 인하가 예고돼 있는 상태에서 전세 가격은 또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공급 부족이 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집값 상승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글로벌 기준금리 인하가 예고된 데다 수도권 지역은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어서 집값 상승 흐름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주택시장의 성수기인 가을 이사철의 집값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대책의 성패가 갈릴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정부가 내일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합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유관 부처들과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배터리와 충전시설의 안전기준 강화,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응책을 논의해왔습니다. BMW 코리아가 소방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출고하는 모든 BMW와 미니 차량에 자체 제작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BMW 코리아는 이번에 설치한 자체 제작 소화기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승인을 받았고 케이스도 충돌 테스트까지 마쳐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재정 안정에 힘을 실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로 넘겼지만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야당은 보험료율만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은 현행 수준에서 묶겠다는 정부 연금 개혁안이 국민 동의를 받지 못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돈을 더 거두려면 소득 대체율도 50%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21대 국회 공론화 결과는 물론 여야 합의 직전까지 갔던 44%보다도 2%포인트 후퇴했다는 겁니다. 더 내고 덜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연금의 본질을 외면하는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지급액을 자동 조정하는 방안 역시 삭감을 위한 꼼수라며 지금도 용돈 수준인 국민연금이 푼돈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연금제도 전반의 구조개혁을 같이 하자더니 세계에 유례가 없는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이란 편협한 안이나 들고 왔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고 저희가 요구했던 거에 상당히 못 미치게 온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싶은 마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안에 구조개혁까지 끝내려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숫자 논의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금 고갈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지속 가능성에 세대 간 형평성까지 고려했다며 정부 개혁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미루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는 반드시 적기에 해내야 할 개혁이죠.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입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를 언제까지 할 거냐며 일단 국회 특별위원회와 여야정 협의체부터 띄우자고 제안했습니다. 21년 만에 단일안을 낼 만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젠 국회가 성과를 내보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연금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이후 17년 동안 손대지 못한 연금 개혁의 최대 쟁점은 결국 이번에도 받는 돈, 즉 소득 대체율입니다. 여당은 정부 안대로 42%에서 야당은 적어도 21대 국회 때 마련한 44%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출발부터 줄다리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유튜버 찌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카라큘라가 옥중에서 찌양에게 자필 편지를 보냈습니다. YTN에서 단독 입수했는데 허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찌양 관계자를 통해 입수한 카라큘라의 자필 편지입니다. 카라큘라는 직접 작성한 5장 분량의 편지에서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한 뒤 찌양에 대한 공갈방조 부분은 억울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찌양의 가슴 아픈 사연과 고통의 시간에 위로를 전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카라큘라는 편지 끝부분에 읽어줘서 고맙다며 공손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줄곧 찌양 협박범이 된 부분에 대해 억울하고 분통하다는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카라큘라는 유튜버 구지혁이 찌양을 상대로 벌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카라큘라는 구지혁에게 찌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카라큘라는 내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이버 레카로 불리는 유튜버 구지혁 등과 함께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카라쿨라의 주장은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허원입니다. 법원이 지난해 착륙을 앞둔 여객기에 비상구를 연 30대 남성에게 수리비용 등 7억여 원을 항공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근우 기자입니다. 비행기 문으로 세찬 바람이 들이치고 승객들은 몸조차 가누지 못한 채 겁에 질렸습니다. 지난해 5월 32살 A씨가 승객 197명을 태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문을 200여 미터 상공에서 연 겁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비상문과 탈출용 슬라이드 등이 부서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수리비를 배상하라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1년 3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항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수리비 등 7억 2,700여만 원을 모두 물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A씨는 앞서 형사재판에서는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당시 A씨가 조현병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고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승객 15명에게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2년 전 경기 남양주 아파트에 침입해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7인조 가운데 해외로 도피했던 3명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비행기에서 내린 남성들.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에 이끌려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2년 전 특수 강도 행각을 벌이고 필리핀으로 도망쳤던 주범 3명이 현지에서 붙잡힌 지 4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이들은 필리핀 세부 남쪽의 고급 리조트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현지 당국과 함께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차를 버리며 경찰의 미행을 따돌렸지만 결국 은신처가 적발됐습니다. 맛있게 온 거나. 네? 뭔지 알았어.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자 6명을 폭행하고 협박해 1억 3천만 원어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7명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는데 공범 4명이 국내에서 잡히자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현지 사법기관과 공조해 핵심 도피 사범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해외 도주 피의자에 대한 검거 송환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필리핀 대표 휴양지 보홀의 버진 아일랜드가 환경 훼손으로 무기한 폐쇄 조처된 가운데 그 장본인이 한국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버진 아일랜드, 푸른 바다와 흰 모래사장 등 자연경관이 빼어나 국내에서도 스노클링 성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필리핀에서는 국가통합보호구역 제도에 따라 특별히 환경 보호를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지 매체는 지난 2일 버진 아일랜드 주지사가 기자회견에서 관련 정부 부처에 버진 아일랜드의 무기한 폐쇄를 권고할 것이라며 해당 구역을 폐쇄하거나 모든 인위적 활동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한 다이빙 강사는 SNS를 통해 둘레 11m, 지름 3.7m가량의 산호가 관광객들의 인위적 행위로 훼손됐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산호에는 관광객 이름으로 보이는 여러 글자가 약 1mm 두께로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소윤, 킴 등 한국인 이름으로 보이는 글자가 많아 산호를 훼손한 장본인이 한국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 나라 망신이다, 산호에 왜 이름을 새기는 것이냐, 해외 나가서 창피한 행동을 하지 말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 이름을 알리려다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경찰이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전공의 대표 소환은 빅5 대형 병원 가운데 처음입니다. 윤현숙 기자입니다.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박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 뒤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에 대한 첫 조사입니다. 박 대표는 경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의료 왜곡의 본질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그릇된 의료 정책만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전공의 집단 사직이 개개인의 선택이었다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박 대표 소환 조사에 의사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고 서울대 의대 등 5개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도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수업에 복귀할 뜻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겼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차원입니다. 경찰은 이면택 의협 회장과 전 의협 비대위 김태구 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6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지난 2월부터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들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는 9일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전공의 대표에 이어 삼성 서울병원과 가톨릭 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도 각각 불러 빅5 병원 전공의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7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 16곳으로부터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아 사고 발생 4시간 반 만에 강원도 원주의 상급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70대 A씨는 어제 오후 9시쯤 청주시 오창읍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전세버스와 충돌해 크게 다쳤습니다. 119 구급대는 중증 외상센터가 있는 충북대 병원 등 청주권 병원 4곳에 이송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수용 불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119 구급대가 환자를 옮겼다가 병원 측의 거부로 다른 병원을 찾아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올해만 3,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가 반년 넘게 누적된 응급 의료 현장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입니다. 위급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코로나와 그리고 호흡곤란 증상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분이신데요. 부산 지역의 병원을 선정이 안 돼가지고 약 130km 떨어져 있는 대구, 약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대구 지역으로의 대학병원으로 이송한 또 사례들이 있습니다. 소방 구급대원들이 하소연하는 응급실 뺑뺑이는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119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했지만 병원 측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다시 옮겨진 사례는 모두 3,597건. 한 번 재이송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2차례나 병원을 옮긴 사례도 121건 있었고 무려 4차례 병원을 전전한 경우도 23건이나 됐습니다. 병원 재이송 사유 가운데선 환자를 치료해줄 전문의가 없었다는 전문의 부재가 39.8%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떠난 이후 나머지 의사들이 공백을 메우다 생기는 과부하의 악순환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구급대가 이송 가능한 병원을 찾아달라고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구급상황관리센터가 병원을 선정해 준 건 1,1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급증했습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고 응급실 의사도 부족해지면서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 대처에도 차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정부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긴 병원에 250명의 군의관 파견을 시작한 가운데 현장에서 근무 거부 등의 혼란이 벌어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은 응급실 근무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파견 군의관 3명에게 복귀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군의관 가운데 응급실 근무를 어려워한다는 분들도 있다며 최대한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방탄정당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촉구하자 민주당이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이를 방탄만 하려고 몰두하는 민주당이 있다는 겁니다. 극한 대결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용이라는 것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결과 이 대표 수사검사 탄핵 시도와 법원의 권한을 침범하는 법안 발의 등 경험해보지 못한 입법 독재가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문제의 근원인 이 대표가 결자 해지해야 일하는 국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십시오. 대신 민주당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민생 입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도입 등 협치를 위한 제안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막말 폭언이나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 법률 발의를 막기 위한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을 제정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 대표를 탄압하고 검찰을 이용해 협치를 깬 건 국민의힘이라고 맞받았습니다. 2년 넘게 정부 여당이 무언가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는데 마치 민주당이 발목 잡기 한 것처럼 매도하지 말란 반박입니다. 국회는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키는 통법부가 아닌 입법부란 점을 상기시키며 정부 여당의 인식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도 깎아내렸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의회 독주가 되겠습니까?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국회와 야당의 노력이라고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또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추경호 대표의 현실 인식은 너무 아쉽고 저주를 퍼붓고는 갑자기 민생을 위하는 척하는 건 역시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민생을 위한 제안에 진정성은 있는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야당은 또 여당 원내대표의 연설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역할은 도외시한 채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는 데만 치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하루 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맹폭을 퍼부으면서 대표 연설마저도 공방만 남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추석 선물을 받지 않겠다며 인증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자신의 SNS에 받기 싫은데 왜 또다시 스토커처럼 일방적으로 보내느냐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스토커 수사나 중단하라고 적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도 SNS에 불통령의 선물이 보기 싫어 바로 반송한다며 고생하시는 배달 기사님께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썼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등을 오는 24일 현안 질의 증인으로 참석시키기로 했습니다. 문체위는 전체 회의에서 홍 감독 선임 과정과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웅 선수의 선수 지원 관련 작심 발언 경위를 따져보기 위해 증인 25명과 참고인 8명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최근 페인트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과 노조는 폭염 대책 없는 근무 환경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페인트를 만드는 KCC 전주 2 공장입니다. 이 공장 안에서 지난달 20일 50대 노동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건축용 페인트 색을 내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유족은 폭염에 노출된 열악한 노동 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주로 일하는 공간, 공장 2층 마감 탱크 주변에 냉방 설비라곤 고작 선풍기뿐이었다는 겁니다. 죽은 장소 그쪽에 보여주고 시원한 자리만 보여주더라고요. 그 회사 관계자가. 노 회장님께서 거기는
극히 일부 일을 하는 시간은 이것밖에 안 된다. 이쪽이다 하면서 문을 딱 열어주고 들어가는 순간에 그 열기 때문에 정말 후끈후끈했었어요. 주변 동료들도 여름엔 실내 온도가 30도 중반까지 치솟는 환경에서 20kg 무게 물건을 나르는 게 예사라고 입을 모읍니다. 노조는 지난 4년간 7번이나 환경 개선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들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내 온도가 34도를 넘긴 자체 측정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노동조합의 시설 개선 요구를 묵살하고 거부하여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반면 회사는 숨진 노동자의 주된 작업 공간이 공장 2층 마감 탱크 주변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공조기와 에어컨, 항온 항습기가 가동 중인 다른 공간에서 작업하는 비중이 약 70%라는 겁니다. 다만 선풍기가 있었다는 공장 2층 마감 탱크 주변 온도는 최고 30도에서 33도라고 인정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노동환경 실태를 비롯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CC 전주공장은 일단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 결과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경찰이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종교시설인 하늘궁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오늘 오전부터 8시간 동안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하늘궁 본관 등 모두 7곳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마시면 만병이 사라진다고 하는 이른바 불로유와 회계, 강의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 6명에게 각각 5차, 6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이 가운데 일부 의원과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번 달 안으로 출석해달라는 취지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37살 백모 씨는 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7월 29일 서울 은평구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40대 이웃 남성을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미 양국이 북핵 위기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미국 대선 전후로 북한이 전략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 외교 국방 고위 당국자가 1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역량으로 대응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시나리오별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위기 상황 시 효과적인 억제 및 대응 옵션에 대해 양국 외교 국방 당국이 구체 시나리오를 가지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양국은 북한 정권이 핵을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 대선 전 북한의 중대 도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7차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정상각도 발사 등이 거론됩니다. 미국의 정치 일정도 충분히 감안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이 의도하는 가장 효과적으로 북한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이런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에 대해 우리 측은 현재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은 확장 억제가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th Presidents Biden and Yoon have committed to the Sixth Extended Deterrence. Both are committed to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이와 별도로 열린 공개 강연에서 로버트 캡키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안보 문제와 함께 인권,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도 의제가 될 수 있다며 반면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하면 미국은 대응 조치를 취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이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 건물 밖에 사람들이 몰려 있고 구급차와 경찰차 수십 대가 늘어서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오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교회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중 2명은 학생, 2명은 선생님으로 파악됐습니다. I want to give our sympathies to our community, our school system, our kids, our parents that had to witness this today. Obviously, what you see behind us is an evil thing today. 수업 중에 갑자기 총격범이 들이닥치자 겁에 질린 학생들은 축구 경기장으로 대피했고 다급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가족에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He texted me. He said, "Mom," he was like, "they're shooting. They're shooting in the school, and the shooter is right across the hall from me." And I said, "Hakeem," I said, "Pray." And so immediately, I left out the door and was on my way down here.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이 학교에 다니는 14살 남학생으로 성인범으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와 연방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We are still gathering information, but the FBI and ATF are on the scene, working with state, local, and federal partners. I'm devastated for the families who have been affected by this terrible tragedy. 백악관 대변인실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담당 보좌관으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조지아주 정부와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미국 대선을 2달 앞두고 학교에서 대형 총격 사건이 벌어지면서 총기 문제가 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유세장 한가운데 대형 방탄 유리로 둘러싸인 무대에 오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조지아 에팔레치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언급하며 총기 폭력이라는 전염병을 영원히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at parents have to send their children to school worried about whether or not their child will come home alive. It's senseless. It is. We've got to stop it.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런 상황을 정상이라고 여겨선 안 된다며 의회에 총기 규제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격용 총기와 고용량 탄창을 금지하고 총기 구매자의 신원 확인 강화를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ontinue to call on Congress to do something. To do something. Enough is enough. And I cannot say this enough. 지난 7월 유세 현장에서 피격당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2줄짜리 게시물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병들고 정신 나간 괴물이 소중한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총격범을 비난했지만 총기 규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대선을 2달 앞두고 벌어진 학교 총기 사건으로 총기 규제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떠오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격 사건이 벌어진 조지아와 펜실베니아 주가 이번 대선 승패를 가를 핵심 경합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CNN 여론조사 결과 조지아에서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이 48대 47%로 박빙이었고 펜실베니아에서는 두 후보 모두 47%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CNN은 결국 두 경합주를 차지하는 후보가 11월 대선을 승리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각 5일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 포럼 본회의 토론에서 우리가 선호하는 후보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러나 그가 불출마하고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쿄전력이 지난달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핵연료 잔해를 반출하려던 시도가 부실하게 이뤄진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2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사고 원자로에서 핵연료 잔해를 꺼내려 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3년 만입니다. 하지만 잔해 채취 장비 파이프 배열 순서가 잘못돼 작업 시도를 중단했습니다. 도쿄전력 하청업체 직원이 파이프 순서를 잘못 정렬했는데 한 달 넘게 몰랐던 겁니다. 조사 결과 가설 작업을 맡은 하청업체 직원이 방사선이 높은 작업장을 빨리 빠져나가려고 최종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쿄전력도 하청업체 직원에게만 맡긴 채 본사 직원을 보내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パイプの運搬等の一般的な準備作業に関して当社を含め実際の作業手順の確認が十分ではなかった点でございます。 핵연료 반출 작업은 원전 폐로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으로 꼽힙니다. 핵연료 잔해는 1시간만 노출돼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냉각수나 지하수, 빗물과 접촉하며 오염수를 계속 발생시킵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1에서 3호기에 남아있는 핵연료 잔해는 880톤입니다. 2051년까지 원전 폐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핵연료 잔해 반출이 지연되면 불가능합니다. 애초 2021년부터 잔해 반출을 하려다 이미 3번을 연기한 상황. 도쿄전력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 뒤 다음 주 반출 작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확인되면서 원전 폐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여군 최초 KF-21 시험비행 조종사가 탄생했습니다. 공군은 공군 시험평가단 제52 시험비행전대 정다정 소령이 지난달 말 KF-21 개발 시험비행 자격을 획득한 뒤 어제 공군 서산기지에서 시험비행 평가 임무를 완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300시간 이상 비행한 정소령은 지난 2019년 여군 최초로 개발 시험비행 교육과정에 선발됐고 국내에서 시험비행 교육훈련과 해외 비행시험학교 실무 연수 과정을 마쳤습니다. 추석을 맞아 온누리 상품권의 특별 할인 판매 분량이 삽시간에 소진된 가운데 다음 주부터 추석 환급 행사가 시작되고 사용처도 늘어납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무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인 도심의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을 자주 찾는 사람들에게 온누리 상품권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보탬 되잖아요. 싸잖아요. 이게 5% 되고 그렇잖아요. 5% 되고 10% 할 때는 못 샀어요. 종이로 된 온누리 상품권을 파는 시장 근처 금융기관에는 추석 할인 판매 분량이 동났고 평소처럼 5% 할인분만 판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지난 2일부터 종이형은 10%, 모바일형과 카드형 등 디지털형은 15% 할인 판매했는데 4천억 원어치가 삽시간에 동났습니다.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면 환급해주는 행사가 열립니다. 구매액이 3만 4천 원을 넘으면 만원, 6만 7천 원을 넘으면 2만 원을 되돌려줍니다. 오는 10일쯤부터는 순차적으로 사용처도 크게 늡니다. 전통시장 안에 있지만 가맹이 제한됐던 한의원이나 방앗간 등 소규모 제조업, 태권도 학원이나 피아노 학원, 노래 연습장 등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내 이들 업종 운영주들은 소비자들이 건넨 온누리 상품권을 거절하지 못해 일단 받아는 왔지만 융통의 일부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추석 무렵부터는 100년 소상공인 인증을 받은 곳에서도 순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점 상인과 고령 소비자가 많은 전통시장의 특성상 종이 형태가 아닌 디지털형 사용 확대가 숙제입니다. 일반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인 카드형 상품권을 건넸는데 온누리 상품권 가맹이 안 된 노점 상인이 일반 카드로 결제해버린 데 따른 실랑이가 적지 않습니다. 이게 온누리 상품권으로 해가지고 나가야 할인돼서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표시를 해줬으면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그거 된다고 표시를 해줬으면은 소비자가 이제 찾을 수 있겠는데 이거 굉장히 불편하네. 계속 물어봐야 하고. 정부 예산안에는 내년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가 올해보다 5천억 원 많은 5조 5천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추석 선물 세트 포장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종이 가방이나 사탕수수 포장재를 활용하는 등 친환경 행보에 나서는 유통업체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추석 선물로 인기인 참치와 햄 통조림 세트입니다.
종이 상자 안에 재활용한 플라스틱 고정제가 들어갔습니다. 선물 포장에 사용하는 부직포 가방입니다. 일부 품목은 종이 가방으로 대체했는데 손잡이까지 모두 종이 재질입니다. 고정제까지 종이로 된 김 선물 세트도 등장했습니다. 이번 추석을 맞아 멸균 우유팩과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패키지를 적용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치 소비 트렌드에 맞춰 친환경 선물 세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명절 특수를 맞은 백화점도 친환경 움직임에 앞장섰습니다. 먹음직스러운 과일 선물 세트에는 코팅이 안 된 재생용지가, 와인 등 식료품에는 자연에서 생분해되는 사탕수수 상자가 쓰였습니다. 다 쓴 페트병은 고기를 신선하게 보관할 보냉 가방으로 변신했습니다. 페트병을 갈아서 만든 원단으로 만든 보냉 가방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캔 뚜껑과 같이 불필요한 포장을 빼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90톤 넘게 줄인 식품업체도 있습니다. 쓰레기가 덜 나온다는 점에서 소비자도 만족입니다. 가능하면은 재활용된 상품으로 만들어진 것을 구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쓰레기가 많이 안 나와서 뒤처리할 때도 너무 용이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로 환경을 생각하는 젊은 층이 늘면서 유통기업들의 친환경 행보는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그 카페나 그런 곳에서 친환경적으로 그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으면 더 미래를 사용하는 기업이구나라고 생각돼서 더 긍정적인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과대 포장은 줄이고 가치는 살린 친환경 선물들이 한가위의 설렘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연예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 요구가 없더라도 수익 정산 내역을 비롯한 회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냈습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은 문체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계류하면서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이번에 재발이 됐습니다. 화재로 집을 잃은 80대 노부부에게 소방관과 의용소방대가 기부금을 모아 새 집을 선물했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오늘 오후 무주군 적상면에서 119 행복하우스 준공식을 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80대 A씨 부부에게 40제곱미터 1층 단독주택을 전달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3월 전기 계량기 화재로 주택이 불탄 뒤 마을 빈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열린 협력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아프리카 53개국 지도자들이 총집결했는데 중국의 경제 지원 규모는 줄었고 무역 불균형에 따른 균열도 드러났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탓에 6년 만에 열린 중국 아프리카 협력 정상 포럼. 유엔에 가입한 아프리카 54개국 가운데 타이완과 수교한 에스와티니를 뺀 모든 나라가 집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아프리카 수교국 전체와 양자 외교를 전략적 관계로 격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将中非关系整体定位提升到新时代全天候中非命运共同体. 앞으로 3년 동안 67조 원 규모의 자금 지원 구상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80조 원 규모였던 2018년에 비해 지원 액수가 줄었고 무상 원조도 빠졌습니다. 부채의 덫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과 중국 내수 침체에 따른 자금난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기존의 대형 인프라 투자 대신 5G, 태양광 수출과 아프리카 자원 확보로 변화도 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반덤핑 관세에 맞서 아프리카 시장 개척을 돌파구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남아공 대통령이 시 주석과 회담에서 무역 불균형 해소를 직접 요구하고 나서는 등 균열도 노출됐습니다. En nous inspirant du modèle chinois, mais bien évidemment en l'adaptant au contexte africain pour que l'Afrique assure sa souveraineté alimentaire. 중국은 아프리카 최빈국 33곳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100%로 확대하겠다며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400조 원에 달하는 아프리카 상품을 수입하겠다던 3년 전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한국계 미국 여자 테니스 선수인 제시카 페굴라가 세계 1위를 꺾고 US 오픈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세계 6인 페굴라는 미국 뉴욕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여자 단식 8강전에서 세계 랭킹 1위인 폴란드의 시비용 테크를 2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페굴라는 어머니가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계 선수로 부모가 미국 프로풋볼 버펄로 빌스와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버펄로 세이버스 구단주입니다. 엄재웅이 KPGA 투어 신안 동해 오픈 첫날 경기에서 공동 선두로 나섰습니다. 엄재웅은 인천 클럽 72 오션 코스에서 열린 대회 첫날 보기 1개, 버디 8개를 묶어 7언더파를 치면서 일본의 이케무라 도무요와 함께 공동 선두 자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시즌 2승으로 다승과 상금 부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민규는 5언더파 공동 5위를 기록했습니다. NH농협은행의 이민선이 13년 만에 국내에서 열린 세계 소프트 테니스 선수권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민선은 경기도 안성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대표팀 후배인 문경시청의 엄예진을 4대 0으로 물리치고 우리 여자 선수로는 지난 2015년 대회 이후 9년 만에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7회 연속 우승했던 남자부 단식 결승에선 서울시청의 박기현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3관왕인 일본의 우에마스에 져서 은메달에 만족했습니다.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에서는 더위가 심하진 않았지만 내린 비로 인해서 후텁지근함이 감돌았고요. 네, 그 밖에 서쪽 지방과 경남 곳곳에서는 폭염특보가 확대되는 가운데 33도 안팎의 더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내일도 늦더위가 계속됩니다. 우선 밤 사이에는 열대야나 열대야에 준하는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역시 예년 기온을 웃돌겠고 체감 온도는 33도 안팎으로 폭염 수준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동해안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양은 5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에서는 종일 기습적인 소나기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도 늦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등산을 계획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가을로 접어든 만큼 주의해야 할 것이 있잖아요. 네, 바로 벌인데요. 이 검은 옷을 입은 경우 그리고 향수를 사용한 경우 벌을 자극할 수 있어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벌에 쏘일 경우 바로 씻어낸 뒤에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구토나 설사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다면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고은재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